자넨 무엇 때문에 왔는가? 부동산 사업하는데 잘 안 풀려서요. 직업은 좋은데 조상님이 안 도와준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어떻게 조상님께 덕을 빌어야지. 덕은 어떻게 빌어요? 굿해야지 굿. 자넨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요. 하는 일은 뭐야? 부동산 사업하는데 잘 안 풀리네요. 어디 생년월일 대바 1979년 10월 26일 양력입니다. 어디 보자. 직업은 잘 택했는데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조상님께 덕을 빌어야지. 젠장할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도 않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다 물어볼 거면 아니 하나도 못 맞출 거면 도대체 왜 무당을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성 FM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48 김민수님의 사연을 전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신입사원 여러분.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T 기업 디지털 웨이브의 신입사원 환영해. 나는 개발이팀 팀장으로 4년 차였고 32살이었다. 회식 자리는 언제나 지루했다. 똑같은 자기소개, 똑같은 건배사, 똑같은 술자리. 그때 그녀가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신입사원 정다정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가 맑았다. 까만 눈망울이 유난히 빛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서 장난기가 느껴졌다. 키는 162cm 정도로 작았지만 존재감은 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 나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구나. 나는 당황해서 맥주잔을 들이켰다. 옆에 앉은 동기 준호가 팔꿈치로 나를 찔렀다. 야, 너 지금 얼굴 빨개졌어. 시끄러워. 회식이 진행되면서 자리가 바뀌었고 운 좋게도 다정이가 내 옆자리에 앉게 됐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다. 화장은 연하게 했는데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빛이 났다. 팀장님, 개발팀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우리 팀은 앱 개발하는 팀이야. 다정 씨는 마케팅 팀이지? 네. 저 사실 마케팅 완전 초보예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했거든요. 심리학? 그럼 왜 마케팅을? 사람 마음을 알면 마케팅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하기도 했다. 대화를 나눌수록 다정이는 매력적이었다. 웃음소리가 크고 시원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줬다. 팀장님 취미가 뭐예요? 나, 영화 보는 거. 주말마다 영화관 가는 편이야. 저도요. 저도 영화 진짜 좋아해요. 최근에 뭐 보셨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 최근에 본 영화, 추천하고 싶은 영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 근데 다정씨 어디 살아? 저 관악구에 살아요. 나도 관악구야. 신림동. 헐, 저 신림동이에요. 가까운데요? 운명이었다. 같은 회사, 같은 동네. 이건 신의 계시가 아닐까? 다음 날부터 우리는 출퇴근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다정이가 먼저 제안했다. 팀장님,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같이 출퇴근해요. 좋지. 그래. 나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까지 40분.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팀장님, 어제 영화 봤는데요. 응, 뭐 봤는데?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영화 이야기, 회사 이야기, 주말 계획. 다정이는 말을 재미있게 했고 나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7시 회사 앞에서 만나 지하철을 탔다. 가끔은 동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오늘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팀장님한테 보고서 잘못 보냈다가 혼났어요. 괜찮아.
신입 때 누구나 실수해. 나도 엄청 많이 했어. 진짜요? 팀장님도요? 그럼 내가 신입 때는 나는 신입 시절 실수담을 늘어놓았고 다정이는 배를 잡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다. 3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단순한 출퇴근 메이트를 넘어서고 있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하지만 나는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출퇴근도 어색해질 텐데.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회식이 있었다. 2차까지 마치고 나오니 밤 11시였다. 다정이와 나는 함께 택시를 탔다. 팀장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응, 나도. 다정씨 옆에 앉아서 좋았어. 정말요? 택시 안 가로등 불빛이 다정이의 얼굴을 스쳤다. 약간 상기된 볼, 반짝이는 눈.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정씨 다정씨 좋아해.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3초. 너무 길게 느껴졌다. 후회가 밀려왔다. 아, 망했다. 왜 고백했을까? 그때 다정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팀장님. 아니, 민수 씨. 연애 초반의 달콤함. 우리는 연인이 됐다. 회사에서는 비밀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은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다정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아. 그럼 홍대 가자. 데이트는 언제나 즐거웠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한강에서 라면도 끓여 먹었다. 다정이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같이 있으면 세상이 행복했다.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다정아, 이번 주 토요일에 놀이공원 갈까? 좋아, 그런데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낫지 않을까? 왜? 토요일이 그나마 사람이 덜 붐빌 텐데. 그냥 느낌이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 느낌?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여행 날짜를 정할 때도, 영화 보러 갈 날을 정할 때도 수지는 특정 날을 피하곤 했다. 다정아,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 수요일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왜? 그냥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따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까?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먼저 다정이의 부모님을 찾아뵀다. 다정이의 집은 관악구의 한 아파트였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윽한 향 냄새가 났다. 거실에는 불단이 있었고 벽에는 십자가 액자와 불상 그림이 함께 걸려 있었다. 특이하네. 기독교랑 불교를 같이? 다정이의 어머니 유미숙 여사는 50대 중반으로 다정이와 많이 닮았다. 작은 키, 동그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었다. 민수 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시간은요? 정확치는 않은데 오전 8시쯤이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했지만 넘어갔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어머니가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다정이랑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정이랑 궁합 좀 봤는데 아주 좋대요. 100년해로 할 상이래요. 궁합? 나는 다정이를 쳐다봤다. 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서 생년월일이랑 시간을 물어본 거구나.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았다. 궁합이 좋다니 그거야 좋은 거 아닌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다정이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탈 때 물었다. 다정아, 너희 어머니가 직접 궁합을 보신 거야? 아니,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니는 점집이 있어. 큰일 있을 때마다 가셔. 그래? 그런 거 많이 믿으시나 봐. 응. 엄마는 점사 선생님 말씀이 신처럼 느껴진대. 신처럼. 과한 표현 같았지만 나는 웃어넘겼다. 그래도 우리 궁합 좋다니 다행이네. 그러게. 나도 진짜 기뻤어.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암흑으로 가는 서막이라는 것을. 그 다음 주는 우리는 내 부모님을 뵀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님 내외분이 계셨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다정이에요. 어머, 예쁘네. 다정씨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형님 내외분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다정씨, 직장은 어디세요? 민수 오빠랑 같은 회사예요.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출퇴근도 같이 하겠네. 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다녀요. 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다. 형님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식사 후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민수야, 다정씨 괜찮은 것 같아. 예쁘고 싹싹하고. 그쵸? 저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 이번엔 잘 만났네. 이번엔 어머니는 내가 30살 넘도록 결혼 안 한 걸 늘 걱정하셨다. 이제는 안심하신 것 같았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부모님도 좋아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벌써 사귄 지 2년이 됐다.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반지를 준비하고 장소를 예약했다. 한강공원,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 다정아, 오늘 한강 갈까? 응, 좋아. 3월의 한강은 아직 쌀쌀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정아, 우리 벌써 2년 됐네. 그러게. 벌써 2년이야. 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나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무릎을 꿇었다.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다. 정다정, 나랑 결혼해 줄래? 이내 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수 씨, 나 다정이 없으면 못 살아.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응, 할게. 결혼할게. 나는 반지를 다정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결혼 날짜 논쟁의 시작. 프러포즈 후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과제는 결혼 날짜 정하기. 다정아, 언제 결혼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은데 날짜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아.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의 신부는 어때? 실록의 계절이고 날씨도 좋고. 다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민수 씨, 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아? 선생님? 누구? 점사 선생님. 엄마랑 다니는. 점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아, 그래. 뭐 괜찮긴 한데 꼭 필요해. 응,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 날짜는 정말 중요하대. 날짜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대. 말문이 막혔다. 점을 보고 결혼 날짜를 정한다고? 농담인 줄 알았다. 다정아, 그런데 그게 다 미신이잖아. 미신 아니야. 선생님 말씀은 진짜 다 맞아. 엄마가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 듣고 살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 없대. 다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한번 물어도록 해. 고마워, 민수 씨. 다정이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다정이는 어머니와 함께 점집에 다녀왔고 저녁에 만나 결과를 듣게 되었다. 민수 씨, 8월이 좋대. 8월?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8월에 결혼하면 백년해로 하고 자손이 번창한대. 8월. 한여름. 가장 더운 달에. 다정아, 8월은 너무 더운데. 괜찮아. 요즘 같이 에어컨 빵빵한 시대에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하객들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민수 씨, 제발. 이것만 들어줘. 결혼 날짜는 정말 중요해. 다정이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8월로 하자. 고마워. 다정이는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같이 안으며 생각했다. 결혼 날짜 하나쯤이야. 양보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다. 나는 다정이의 소원대로 친가를 비롯한 주위의 만류에도 무더운 8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모두가 비웃을지 몰라 점쟁이가 택한 날이라는 걸 무덤까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역시나 비성수기 시즌이라 그런지 예식장 예약은 수월했다. 그리고 청첩장을 준비해 친구들에게 알렸다. 야, 민수야. 8월에 결혼식? 미쳤어? 개더운데? 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해변에서 야외 결혼식이라도 하냐? 그냥 다정이가 8월이 좋다고 해서.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정이는 행복해했다. 점쟁이가 정해준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에 안심한 것 같았다.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할 거야.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래, 그럼 됐어.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음은 신혼여행지였다. 나는 유럽을 가고 싶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다정아, 신혼여행은 유럽 어때? 유럽? 멀지 않아? 멀긴 한데 신혼여행은 한 번밖에 없잖아. 제대로 가자. 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유럽 여행 패키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정이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민수 씨, 미안한데. 신혼여행은 동남아가 좋을 것 같아. 왜? 유럽 가기로 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좋대. 북쪽이나 서쪽은 애군이 따른대. 또 점쟁이였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수지나 유럽이 서쪽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응, 중요해. 신혼여행에서 사고 나면 어떡해?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나의 유럽의 꿈은 저편에 걷어차 버렸다. 기다리던 8월 12일. 결혼식 당일. 기온은 36도를 찍었다. 예식장 앞에서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대기했다. 나 역시 턱시도 아니 땀으로 흠뻑 젖었다. 형, 미치겠다. 왜 하필 8월에 했어? 친한 동생이 불평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다정이의 메이크업이 번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어떡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했다. 다정이는 울먹였다. 선생님이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다정이를 안았다. 괜찮아, 다정아. 조금만 참아, 식장은 시원하니까. 민수 씨. 미안해. 내가 8월로 하자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날씨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더위와의 전쟁터 속에 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다. 민수야, 축하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미안, 사정이 있었어. 더위도 더위지만 휴가철에 이게 뭐여. 미안. 나는 점사 때문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창피했다. 하지만 다정이는 행복해 보였다. 점쟁이가 축복한 날에 결혼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됐다. 그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 근처를 원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다정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다정아, 이 아파트 어때? 회사 근처의 신축인데. 컴퓨터로 부동산 사이트를 보여줬다. 여의도역 근처 깨끗한 신축 아파트. 가격도 괜찮았다. 하지만 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여기는 방향이 안 맞아. 방향?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집을 구해야 한대. 또 점쟁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다정아, 방향이 그렇게 중요해? 회사 근처가 훨씬 편한데. 민수 씨, 제발. 집은 정말 중요해. 방향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대. 누가 그래? 또 그놈의 점쟁이? 응.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날짜, 신혼여행지에 이어 이제 집까지. 알았어. 서쪽으로 보자. 결국 우리는 서쪽, 김포 쪽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멀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어때요? 풍무동이라 교통도 괜찮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준 아파트는 매우 낡았다. 20년 된 구축 아파트.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요? 1시간 반. 매일 3시간을 출퇴근에 쓴다는 소리였다. 다정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다정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수 씨, 여기 느낌 좋은데? 선생님도 이쪽이라고 하셨고. 다정아, 회사까지 1시간 반이야.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해. 괜찮아. 우리 절잖아.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김포 풍무동 아파트를 계약했다. 전세 2억 5천. 회사까지 1시간 30분. 이사를 하고 첫날 출근.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7시에 집을 나서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다. 퇴근은 저녁 6시였고 집에 도착하니 8시였다. 어서 와, 여보. 다정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생했어. 씻고 와. 밥 다 됐어. 응. 나는 힘없이 대답하고 샤워를 했다.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결혼 생활 6개월이 지났다. 출퇴근 지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이지은 대리와 점심을 먹었다. 팀장님, 결혼 생활 어때요? 응, 괜찮아. 지은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요즘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정이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여보, 왔어? 응.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정이는 말을 아꼈다. 저녁 내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불안했다. 며칠이 지났다. 잠자리에 들려고 베개를 정리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다. 이게 뭐지? 베개 커버를 열어보니 빨간 천에 쌓인 종이 뭉치가 있었다. 펼쳐보니 한자로 빼곡히 쓰인 부적이었다. 부적? 왜 이게 여기 있지? 나는 거실로 나가 다정이를 불렀다. 다정아, 잠깐 나와봐. 왜? 이게 뭐야?
부적을 보여주자 다정이의 표정이 굳었다. 부적이야. 그건 나도 알아. 왜 내 베개 밑에 넣은 거냐고. 다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 오빠한테 다른 여자 기운이 보인대. 뭐? 그래서 부적을 넣으라고 하셔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다른 여자 기운? 다정아, 나 누구 만나는 거 없어. 회사 다녀오고 집에만 있잖아. 나도 알아.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말이야. 앞으로? 너 만나기 전까지 내 옆에 여자라고는 씨가 말랐었는데. 유부남이 된 지금 이제 와서 여자가 생긴다고? 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미안해. 근데 혹시 모르잖아. 미리 막는 게 좋잖아. 다정아, 이건 아니야. 부적으로 남편을 감시하는 게 말이 돼? 감시가 아니라 보호야.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는 부적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다신 이런 거 하지 마.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다정이는 못내 서운한지 거실에 남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그날 이후 나도 말은 호되게 했지만 점쟁이 말에 점차 물들어가는 건지 괜스레 여자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점심도 혼자 먹거나 남자 동료들하고만 먹었다. 지은이가 물어도 핑계를 댔다. 팀장님, 오늘 점심 같이 해요. 아, 미안. 오늘은 약속 있어서. 아, 네. 지은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정이가 또 점을 보러 갈까봐 두려웠다. 회사 동료 준호가 물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여자 직원들이랑 말도 안 하고. 아, 그냥. 결혼하더니 완전 달라졌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해 아버지 제사가 다가왔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셨다.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올해는 특별했다. 며느리가 참석하는 첫 제사였다. 다정아, 다음 주 토요일이 아버지 제사야. 응, 알았어. 며칠 후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미안한데 제사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왜? 선생님이 그러는데 올해는 내가 제사 가면 안 된대. 애군이 따른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수진아, 제사가 무슨 애군이야? 시아버지 제사를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여보,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정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점쟁이 말보다 시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선생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 정말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놈의 점쟁이 미친 다정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알았어. 혼자 갈게. 제사 당일 나는 혼자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와 형님 내외분이 계셨다. 민수야, 다정이는? 아,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어디 아파?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형수님 눈빛이 차가워졌다. 거짓말인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물었다. 민수야, 다정이가 진짜 아픈 거 맞아? 형님. 솔직하게 말해 그냥 안 온 거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이유가 뭐야? 말하기 좀 그래요. 형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제사는 의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를 안 온다는 건. 알아요, 형님.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하지만 다정이를 타이를 자신이 없었다. 점쟁이보다 강한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집에 돌아와 다정이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정아,
형님께서 정말 서운해하셨어.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점쟁이가 뭐길래 시아버지 제사보다 중요해? 여보, 선생님 말씀은 신의 계시 같은 거야. 어길 수 없어. 신의 계시. 다정아, 정신 좀 차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다정이는 밤새 울었고 나는 소파에서 잤다. 다음 해 봄, 다정이가 임신을 했다.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점쟁이가 다시 등장했다. 여보, 선생님이 그러는데 출산일을 잘 잡아야 한대. 출산일? 그건 우리가 아니고 아기가 정하는 거 아니야? 제왕절개 하면 날짜 정할 수 있잖아. 다정아, 위험 상황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자연분만 가능하다잖아. 여보, 아기 사주가 정말 중요해. 날짜 잘못 나오면 평생 고생한대. 결국 다정이는 제왕절개를 했다. 점쟁이가 정한 날짜에. 아주 인위적인 탄생 날짜 그 자체였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딸. 작고 따뜻한 생명.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됐다. 다정아, 우리 딸 예쁘다. 응. 정말 예뻐. 다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그 순간만큼은 점쟁이 따위 잊을 수 있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여보, 이름도 선생님께 여쭤봐야 해. 그렇구나, 알았어. 이젠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기에 포기했다. 점쟁이는 우리 딸의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다. 김서연. 나쁘지 않았다.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첫 돌, 두 돌을 지나 어린이집에 갔다. 어린이집도 당연히 점쟁이가 정했다. 여보, 서연이는 남쪽 어린이집이 좋대. 또 방향이야? 응. 방향이 정말 중요하대.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보냈다. 매일 차로 20분을 운전해야 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게 점쟁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서연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랐다. 아빠와 엄마가 왜 항상 싸우는지도 몰랐다. 아빠, 왜 엄마랑 싸워? 아니야, 서연아. 안 싸웠어. 거짓말. 어제도 싸웠잖아. 미안해, 서연아. 나는 딸을 안았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다. 어느덧 서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다.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눈 안에 가시가 돋을 만큼 나는 딸 아이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방으로 3일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녁 늦게 숙소에 들어와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첫째 날 딸 서연이로부터 전화가 울렸다. 서연아, 이 시간에 안 자고 무슨 일이야? 아빠, 배가 아파. 어디? 어디가 아픈데? 오른쪽 아래 부분이 계속 아파. 엄마는? 엄마는 뭐해? 모르겠어. 전화를 안 받아. 나는 즉시 다정이에게 전화했고 3-4번쯤 부재중 후 드디어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 서연이가 배 아프다는데. 지금 어디야? 응. 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좀 떨고 있어. 많이 아파? 응, 좀 아파 보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얼른 들어가 봐. 알았어. 내가 바로 가볼게. 시간이 흐르고 다정이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 다녀온 거야? 다녀왔어. 뭐라는데? 별거 아니래. 좀 체한 것 같대. 그래서 약 먹이고 방금 재웠어. 그래? 다행이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좀 주고. 응, 걱정 마. 남은 출장이나 잘 마무리하고 와. 그래, 알겠어. 다정이와의 통화 후 불안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으며 그날 밤 나는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여보. 서연아. 아빠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정이의 얼굴이 심각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그게 심각한 얼굴의 다정이의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다정이를 밀치고 서연이의 방으로 달려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의 몸은 이미 불덩이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쥐어짜가며 나에게 말했다. 아빠. 토할 것 같아요. 서연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다정아, 애가 아픈데 병원을 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수 씨, 예전부터 선생님이 서연이는 기가 약해서 병원에 가면 오히려 큰 병을 얻어올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며칠만 지켜보자. 또 그놈의 점쟁이 타령인 거야? 민수 씨, 제발. 다정이는 울먹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를 안아 일으켰다. 다정아, 나 서연이 병원 데려갈 거야. 민수 씨, 안 돼. 선생님이. 점쟁이 따위 집어치워. 내 딸이 죽게 생겼어. 나는 서연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고 다정이가 뒤따라왔다. 민수 씨, 혹시나 병원에 가더라도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 무슨 개소리야, 비켜. 서연이 몸에 칼을 대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 했단 말이야. 제발 꼭 제발. 아빠. 아파. 너무 아파. 나는 다정이를 밀치고 집을 나섰다. 차에 서연이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달렸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해요. 응급실 의사가 서연이를 검사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버님, 이거 맹장염 같은데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월요일 저녁부터요. 월요일? 3일이나 됐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점쟁이가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 급성 맹장염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하루만 더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빨리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는 급히 사라졌다.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금방 끝나. 다정이도 응급실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수 씨. 수술한대. 맹장염이래. 수술? 칼을 대면. 정다정, 제발 그만해. 나는 소리쳤다. 응급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다정이는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아 울었다.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다. 나와 다정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맹장이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서 소화 기능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은 피해야 하고 평생 식이 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평생요? 네.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다정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화가 났다. 아니, 화를 넘어 절망스러웠다. 내 딸이, 11살 딸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 점쟁이 때문에. 서연이는 일주일 입원했다.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다. 서연아, 이제 음식 조심해야 해. 기름진 거, 매운 거는 먹으면 안 돼. 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왔다. 서연이는 방에서 쉬었고 나와 다정이는 거실에 앉았다. 민수 씨, 말하지 마. 민수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나는 다정이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다. 우리 딸이 평생 고생해야 해. 너가 점쟁이 말만 믿어서. 나도 몰랐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점쟁이 타령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정그렇게 믿고 싶거든. 여러 점쟁이의 생각을 들어보던지. 다정이는 울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일주일 후 다정이는 또 점집에 갔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말려봤자 소용없었다. 저녁에 다정이가 돌아왔다. 민수 씨. 뭐? 선생님이 그러는데 서연이가 칼을 댔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긴 거래. 환장하겠네. 근데 걱정하지 마. 구술하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굿이야. 서연이 애군을 풀어주는 굿. 그럼 소화 기능도 회복된대. 다정아, 정신 차려. 민수 씨, 선생님이. 점쟁이가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연이가 이렇게 됐잖아. 아니야. 선생님은 칼을 대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정이는 여전히 점쟁이를 믿고 있었다. 아니, 더 깊이 믿고 있었다. 민수 씨, 굿 한번 해보자. 제발.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제발. 민수 씨.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 문제로 매일 싸웠다. 어느 토요일 다정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가? 친정에 좀 다녀올게. 갑자기? 뭘 갑자기야? 엄마 보고 싶으면 가는 거지. 서연이도 데려가. 응. 바람도 쐴 겸. 나는 막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인가 쇠한 기분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몰래 뒤따라갔다.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 낡은 한옥이 보였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마당, 향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담 너머로 몰래 지켜봤다. 역시나 나의 예상대로였다. 마당 한가운데 무당이 서 있었다. 50대 여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정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흰 종이를 들고 반복해서 절을 했다. 애구나 물러가라. 애구나 물러가라. 무당이 춤을 추며 주문을 외웠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는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11살짜리 아이가 저런 걸 보고 있다니.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30분, 1시간. 굿은 계속됐다. 다정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했다. 무당은 계속 춤을 췄다. 저게 내 아내야. 사랑했던 여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내 딸을 낳은 여자. 저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섰다. 차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진짜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야. 집에 돌아와 나는 결심했다. 이혼해야겠다고. 다정이와 서연이가 돌아왔다. 서연이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연아, 방 들어가서 쉬어. 응, 아빠.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다정이에게 말했다. 다정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민수 씨,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정이도 따라 앉았다. 민수 씨,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다정아, 넌 점쟁이가 남편보다 중요해. 점쟁이가 딸보다 중요해. 아니야. 나는. 서연이 봤어. 오늘 굿판. 다정이는 입을 다물었다. 11살짜리 애를 데리고 굿판에 가. 그게 정상이야? 민수 씨, 서연이 낫게 하려고. 서연이는 의사가 치료해야 해. 무당이 아니라.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이 방 불이 켜졌다. 문이 살짝 열렸다. 아빠. 엄마. 싸우지 마. 서연아, 미안해. 들어가 있어. 서연이는 울먹이며 문을 닫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정아, 서연이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민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너가 바뀐다고? 개가 똥을 끊지 너가 점쟁이를 끊는다고. 끊을게. 진짜 끊을게. 다신 안 갈게. 거짓말하지 마. 넌 어릴 때부터 점쟁이랑 살았잖아. 장모님도 그렇고. 다정이는 울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각자 변호사 선임하자. 조용히 끝내자. 민수 씨. 그리고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건 안 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너 딸이지만 넌 엄마 자격이 없어. 민수 씨,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다음해 1월, 우리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 양의 의료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급성 맹장염 치료를 지연시켰고 그 결과 서연 양은 평생 소화장애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다정이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이 강했을 뿐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법정은 시끄러웠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증인도 나왔고 의사도 증언했다. 서연 양의 소화 기능 손상은 치료 지연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아팠다면 그날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다정은 증인석에서 울었다. 저는 딸을 지키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칼을 대면 안 된다고 하셔서. 판사가 물었다. 선생님이란 의사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점사 선생님이요. 점쟁이? 법정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그해 7월, 드디어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 원고 김민수에게 서연 양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피고 정다정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다정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서연아. 나는 다정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이혼 후 나는 서연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회사 근처 여의도. 서연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좋다, 아빠. 서연이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엄마와 떨어진 게 힘든 모양이었다. 서연아,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 응, 알아. 미안해, 서연아. 아빠 때문에. 아니야, 아빠. 아빠 잘못 아니야. 서연이는 나를 안았다. 12살짜리가 날 위로했다. 나는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었다. 아침에 서연이와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도 일찍 들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서연이의 소화 기능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의 지시대로 식이 조절을 하며 조심스럽게 회복 중이었다. 서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응,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무슨 그림? 가족 그림. 보여줄래? 서연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그림에는 아빠와 서연이, 그리고 엄마도 있었다. 엄마도 그렸구나. 응. 엄마 보고 싶어.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응.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이혼 후, 다정이는 한 달에 한 번 서연이를 데려갔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오후 6시에 돌려보내는 조건이었다. 첫 번째 일요일. 초인종이 울렸다. 다정이었다. 민수 씨. 들어와.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만 보러 왔어. 서연아. 엄마 왔어. 서연이가 달려나왔다. 엄마.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다정이는 서연이를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마치 몇십 년 만에 상봉한 이산 가족 같아 보였다.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거실로 돌아가 기다렸다. 10분 후 다정이와 서연이가 나갔다. 저녁 6시 다정이 서연이를 데려왔다. 잘 놀았어, 서연아? 응, 아빠. 엄마랑 놀이공원 갔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서연이는 신이 났다. 다정이도 웃고 있었다. 민수 씨, 서연이 잘 부탁해. 그래, 걱정 마. 다정이는 돌아서려다 멈추고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민수 씨, 이거. 뭔데? 서연이한테 또 사고가 올 수 있으니까 이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줘. 나는 봉투를 받았다. 욕이 나올 뻔했지만 안 넣어주면 그만이니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그럼 다음 달에 봐. 다정이는 떠났다. 나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전처 정다정이 방금 건네준 봉투. 무게는 가볍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다. 봉투를 열자 예상대로 붉은 천에 쌓인 종이가 나왔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주문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찍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찢어진 부적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아빠, 뭐해?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준 거야? 응. 부적이지? 서연이는 알고 있었다. 12살짜리 아이도 알 정도로 다정이의 점쟁이 집착은 명백했다. 아빠, 엄마는 왜 항상 부적을 줘? 그게. 엄마는 너가 안전하길 바라서 그래. 근데 부적은 소용없잖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대. 서연이는 학교에서 배운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맞아.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럼 왜 엄마는 믿어? 엄마는 그렇게 배워서 그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너의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셨거든. 아, 그럼 나도 나중에 그렇게 돼? 아니야. 절대 안 돼.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서연아, 너는 과학을 믿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 부적 같은 건 믿으면 안 돼. 응, 알았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나는 다정이를 정말 사랑했다. 까만 눈망울, 환한 웃음, 그리고 밝은 성격. 결혼, 출산, 그리고 이혼.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서연이를 지켜낸 것. 그게 내가 한 가장 옳은 일이었다. 생각해보면 점쟁이가 무서운 게 아니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나의 침묵.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에 지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거나 혹여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인생이 막막한 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다 필요 없고 너 자신을 믿어.